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자동차의 제조 방법 중에서 주조 기술과 단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조 기술입니다. 자, 주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속을 용해시켜서 어떠한 틀에 부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주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의 생산 공정을 봐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기본 주행 성능을 위한 메커니즘인 엔진이나 우리가 하체, 그 다음에 세시를 생산하는 공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탱하면서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바디의 생산 공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엔진이나 하체 부품은 주로 이제 주조나 단조에 의해서 우리가 소재를 가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엔진이나 하체 부분은 우리가 소재의 기계 가공이나 열 처리,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그 다음에 나아가 기계 가공의 조립을 거쳐서 유닛의 부품이 완성되는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엔진의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의 헤드 주조를 위한 용해부터 완성까지는 약 10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바디의 경우에는 강판의 프레스 가공이라든가 용접에 의한 바디 조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장, 그 다음에 조립, 이러한 각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 20시간 정도의 이렇게 소요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성차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엔진이나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 그러죠. 프레임, 세시를 생산하는 공정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디를 생산하는 공정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엔진이나 그 프레임이나 세시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주조 기술이나 단조 기술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생산 방식이다, 가공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주조 기술에 대해서 봐보면, 자, 주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금속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사형이라 그러죠. 모래로 만든 틀 또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틀, 금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형이나 금형에 넣어서 우리가 주물을 만드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부품에 주조 제품이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로 엔진 주요 부품 중에 실린더 블록이라든가 실린더 헤더 등은 다 이러한 주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조 공정에는 우리가 먼저 모래로 주형을 만드는 조형 공정과 고온으로 녹아있는 금속 용탕을 우리가 주형에 붓는 주탕 공정,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래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용탕을 붓는 주입컵이 되고, 이렇게 부으면 밑에 이제 요 화형에 우리가 이제 제품의 형상이겠죠. 제품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앞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금속 용액을 붓게 되면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금속이 식으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금속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가 평창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고체 형태로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앞탕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앞탕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속을 용탕을 붓게 되면 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식으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용액 부분을 금속 액체 그냥 용탕 부분을 얘가 이제 내려가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기공이 생긴다든가 이러한 홀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부어서 이러한 앞탕 부분에서 우리가 식을 때 우리가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가 가운데가 비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플로우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플로우라 그럽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용탕을 이렇게 붓기 전에 요 안에 있는 가스나 기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용탕을 부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제품에 이렇게 구석 부분이나 이런데 기포로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요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나 가스백이나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있는 우리가 가스나 그 다음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넘쳐가지고 우리가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금속을 녹인 용탕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주형에 이렇게 붓는 과정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압 용탕을 가압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중력식 주조라 그래서 우리가 용탕을 이렇게 부어서 안에 제품을 만들다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앞탕이 있어도 이게 가운데 홀이 이렇게 기공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공을 더 줄여줘서 제품의 질을 좋게 할까 해서 초음파로 가압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의 조직을 좋게 하는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자 그러한 것을 할 때 제가 샘플로 했던 금형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조 종류와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조에는 우리가 틀을 뭘로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속으로 만들면 금형 주조, 그 다음에 이제 모래로 만들면 사형 주조, 그 다음에 특수한 걸로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특수형 주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 주조에는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중력 주조, 그 다음에 저압 주조, 고압 주조, 이렇게 이러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사형 주조에는 생사, 그 다음에 셀 몰드법, 그 다음에 콜드박스법, 이러한 것들이 있고, 특수형 주조에는 인베스트먼트 주조, 그 다음에 석고 주조, 그 다음에 풀 몰드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속 주조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용액을 녹여서 고압으로 이렇게 금형 안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단시간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 방법이 다이캐스팅인데, 주로 이제 이러한 다이캐스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에는 우리가 실린더 헤드 커버라든가 트랜스미션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캠 하우징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다이캐스팅에는 우리가 일반 용품 중에서도 뭐 열쇠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말발굽이라 그래서 문 이렇게 안 닫히게 걸어 놓는 것들, 이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고 다이캐스팅은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에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금속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방법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주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이캐스팅도 물론 이제 대량으로 이제 큰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 주로 이제 중력 주조는 다이캐스팅보다는 좀 더 큰 구조물의 제품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캐스팅하고 중력 주조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이캐스팅은 우리가 이제 피스톤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우리가 빠른 고압으로 이렇게 제품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제품의 안에 기포나 기공이 덜 발생되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중력 주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용탕을 부어 가지고 용탕이 이렇게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가압되는 그러한 힘만으로 이렇게 주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력 주조는 큰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린더 헤드라든가 자동차 부품 중에는 자동차 실린더 헤드라든가 피스톤이라든가 인테이크 매니폴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들 때 쓰고, 그다음에 저압 주조에는 우리가 실린더 헤드, 뭐 인테이크 매니폴더, 그다음에 이제 고압 주조에는 알루미늄 휠이라든가 피스톤, 파워 스티어링, 넥 하우징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쓰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형 주조에는 우리가 이제 사형은 금형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금형보다도 사형은 좀 더 크면서도 이제 대부분 보면 금형은 우리가 그 틀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고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형은 그에 비해서 생산 속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떨어지지만 아주 큰 제품을 만들 때 금형보다도 더 큰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형 뭐 엔진의 실린더 블록이라든가 캠샤프트라든가 로크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들 때 사용되고, 자 여기에 이제 셀몰드나 콜드박스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중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금형에서는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안에 이제 제품의 형상을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코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형 주조에는 인베스트먼트 주조와 뭐 석고 주조, 그 다음에 풀 몰드법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주조에는 터빈 휠이나 로코암, 그 다음에 디젤 체인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석고 주조에는 임펠러 같은 거, 그 다음에 풀 몰드법에는 에어 인테이크 커넥터라든가 실린더 헤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조 방법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계공작법에 보면 제 이제 여기 이제 유튜버에도 이제 기계공작법 그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계공작법에 이러한 주조 기술에 대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주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알아보면, 이제 셀 몰드법인데, 셀 몰드법은 1944년에 독일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열 경화성 수지인 레진이라고 하는데, 페놀 수지를 우리가 코팅한 모래를 가열한 금형에 넣고 모래 알갱이끼리 결합시키고 경화시켜서 중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합니다. 그 금형에서는 코어를 조형한다. 이로써 이제 중자 조형의 생산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물 자체의 치수 정밀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물의 치수 정밀도는 사형, 그러니까 이제 모래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7mm 정도의 이제 정밀도를 가져오지만, 이제 금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조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4mm 정도까지 좀 더 정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금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고압으로 이제 압입하는 다이캐스팅 주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밀도가 좋은 플러스 마이너스 0.3mm까지의 정밀도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주조 방법 중에서 다이캐스팅 주조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다이캐스팅 주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 몰드법은 정밀도가 높고, 자, 표면이 아름다우며 경량 주물의 대량 생산에 알맞는 주조법이다. 주로 이제 최근에는 소형 자동차의 크랭크 축이라든가 캠축 등을 대량 생산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셀 몰딩의 제작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원형을 놔두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핀을 또 끼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진을 이렇게 쌌습니다. 이거 돌려가지고 이제 내진을 이렇게 쌓고, 자, 그 다음에 가열된 이제 금형에 샌드를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분의 레진 샌드를 떨어뜨리고 나서 뒤집어 가지고 그 다음에 경화된 셀령을 분리하고,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서 요 안에 이제 주물을 붓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셀 주형이 녹으면서 이제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틀을 우리가 내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셀 몰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주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알루미늄은 우리가 금속의 성질로서 이제 철의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비중이 2.7 정도 되고 철은 7.8이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죠. 철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성 면에서 봐보면 철보다는 3배는 더 열을 잘 전달합니다. 이 열 전달이 열 전도도가 특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금속들은 우리가 엔진실에 우리가 온도가 엄청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워터 자켓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엔진이 폭발하고 이렇게 계속 회전을 계속 RPM을 높이다 보면 엔진실의 온도가 엄청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엔진실의 온도를 전달을 해서 외부로 자꾸 방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열 전도도가 좋지 않은 금속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내부의 열을 우리가 외부로 계속 전달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진이나 이렇게 고온에 사용되는 이러한 금속 부품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열 전도도가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알루미늄의 특성이 이러한 열 전도도가 높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엔진에 사용되는 엔진의 헤드나 실린더 블록이나 그 다음에 피스톤이나 인테이크 매니폴드나 이러한 것들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오일팬 등에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열 전도성도 좋지만 더 큰 특성은 비중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속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량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지구 온난화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점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경량화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어떻게든 가볍게 하면, 차를 가볍게 만들면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를 조금만 사용해도 우리가 원하는 거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가볍게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를 좀 더 적게 쓸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차량을 경량화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철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철로 만들던 제품들을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미션 케이스라든가 교류 발전기의 하우징, 그 다음에 휠 실린더,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 하우징, 그 다음에 휠 등이 이러한 것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알루미늄보다는 이러한 하우징이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주조라 그래서 주철을 이용해 가지고 철 중에서 이제 탄소 함량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철이라고 하는 탄소 함량이 2에서 6.67%까지 되는 이러한 이제 성분의 주철은 우리가 주조성이 좋아서
이러한 주초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하우징이나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목이 자꾸 잠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합금에 의한 주조법에는 우리가 저압주조법과 고압주조법, 그 다음에 차압주조법,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 방법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저압주조법은 우리가 0.2 메가파스칼 이하에서의 주조법으로서 우리가 로 안의 용탕을 저압으로 눌러서 저속으로 주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코어를 사용한 복잡한 형상이나 균일한 조직의 침밀성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다. 자, 다음은 이제 고압주조법인데, 고압주조법은 조직이 치밀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고강도와 높은 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우리가 휠, 특히 이제 알루미늄 휠 등에 많이 사용되는 주조 방법이다. 이제 저압이냐 고압이냐는 우리가 압력을 많이 높게 가하느냐, 압력을 낮게 가하느냐, 요 차이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압 주조법은 우리가 가마판,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마판 금형 안으로 밑에서부터 용탕을 빨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낮은 금형 온도로도 금형 내에 알루미늄 탕 흐름이 좋게 하고, 더구나 금형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용탕의 응고가 빨라지게 된다. 그 때문에 치밀한 조직으로 고품질의 실린더 블록을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차압 주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제품은 우리가 복잡하고 큰 형상의 V 8기통 엔진의 주조법에 주로 사용되는데, 넥스트 엔진 같은 우리가 일본 도요타 차량이죠. 그래서 고급형 세단인 넥서스 등의 엔진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 다음은 주조 실린더 헤드의 A입니다. 자, 실린더 헤드는 대개 우리가 저압주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주로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저압주조에 사용되는 모래는 우리가 이제 주물사라고 하는데,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해안에서 주로 이제 가져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래를 우리가 펄 샌드 또는 AC 샌드 등을 이제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주물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물사로 사용되는 모래알은 이제 크기가 150에서 210 미크론 정도의 이런 알갱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제 주물사는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작게 이렇게 쪼개지는데, 자, 이렇게 작게 쪼개진 이러한 더스트를 우리가 이제 시멘트 제작하는데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주조에 사용되는 주물사의 구비 조건은 일단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내열성, 그 다음에 성형성, 그 다음에 통기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내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열에 잘 견디는 성질, 우리가 이제 계속 주물사를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열성이 좋아야 되고, 또한 내열성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모래를 이렇게 그 틀에 부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제품을 이제 거기에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용탕을 붓다 보면 용탕 안에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요게 잘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물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스톤, 인테이크 매니폴더 등의 제조에는 중력 주조로 이제 주로 우리가 제조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 주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력의 힘만으로 이렇게 용탕을 부어 가지고 중력의 힘으로 우리가 제품을 성형하는 이러한 주조 방법을 중력 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형 상부에 설치된 탕구에 용탕을 넣어 주형 안으로 충준시키는 주조법으로서, 자, 응고시의 용탕 압력은 말 그대로 중력만으로 우리가 주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도 조금 드는 이러한 주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경우 중앙을 앞탕으로 하고 오버플로우 부분으로 끝부분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주입구가 있고 앞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용탕을 부으면 다 차고 난 용탕이 앞탕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식으면서 요 앞탕 부분에서 용탕을 이렇게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던 주형 안에 있던 이러한 가스나 이런 것들은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법이 있는데, 이 다이캐스팅 방법은 우리가 주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형에다가 용탕을 고압 고속으로 압입해서 주물을 만드는 주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고 치수 정밀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이제 두께가 얇은 이러한 주물을 만들 때는 그냥 압력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붓게 되면 끝에까지 잘 안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다이캐스팅 방법은 우리가 고속으로 이렇게 압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노트북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판이 이렇게 얇게 되어 있죠. 이러한 판을 제작할 때 주로 이제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고속 고압으로 이렇게 압입시켜 주지 않으면 요 넓은 판을 이렇게 얇고 넓은 판을 제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다이캐스팅 방법은 이렇게 두께가 얇고 정밀한 치수를 이렇게 제작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러한 제작 기술이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고, 이러한 주조 방법은 이제 다이캐스팅이라 그러죠. 이러한 다이캐스팅이 그래서 얇은 판이나 치수 정밀도를 높이는데 아주 용이한 가공 방법이다, 제작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다이캐스팅은 주물 표면이 매끄러워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급속하게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다이캐스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은 트랜스 엑셀 케이스라든가 실린더 헤드 커버, 그 다음에 실린더 블록,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케이스 등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고, 자, 다이캐스팅 방법은 우리가 30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이기 때문에 금형 자체가 단단하고 무거워서 내부에 100개 정도나 되는 냉각용 워터 자켓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3기통 경자동차의 실린더 블록 금형만 해도 우리가 이제 무게가 20톤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하는 이러한 금형은 우리가 용탕 알루미늄이 주로 이제 600도씨에서 800도씨 정도에 이렇게 녹아요. 그 용융이 600도씨에서 800도씨까지 녹는데, 이걸 계속 그 용탕을 고압 고속으로 이렇게 쏴주려면 그 금형이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형이 아주 무겁죠. 무겁고 이제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재질도 우리가 그 SKD11이나 이런 그 아주 열에 강한 이러한 재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다이캐스팅 금형에서, 저도 이제 다이캐스팅 회사에서 한 4년 근무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다이캐스팅은 우리가 그 알루미늄을 녹인 알루미늄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용해를 계속하면 무슨 이제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알루미늄 주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금형을 닫아서 용해 그 알루미늄을 분사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나면 다시 이제 형계라 그래서 금형을 열고 제품을 꺼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금형도 금속이고 이제 금형은 이제 철계 금속이지만 금형도 금속이고 알루미늄도 금속인데 금속과 금속은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잘 달라붙기 때문에 식으면서 이제 서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꺼내고 나서 거기에 뜨거운 금형에다가 이영제라고 하는 잘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액체를 뿌려줘요. 그러면 얘가 그 금속 표면에 이렇게 붙으면서 금형이 뜨겁기 때문에 얘가 기화되면서 막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진이나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영제에 증발할 때 따라 붙어 가지고 얘가 천정이나 이런 바닥이나 이런 데 사방대로 튕겨요. 그래서 다이캐스팅 회사 가보면 환경이 엄청 안 좋습니다. 바닥에 막 기름때나 이런 천정이나 이런데 유리창이나 이런데 기름때 같은 게 검은 기름때 같은 게 엄청 많이 끼게 돼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 대부분 보면 뭐 긴 거는 뭐 1분, 2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짧은 것들은 거의 뭐 4, 50초 되는 것도 있고 엄청 짧습니다. 뭐 한 1분이면 한 번씩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걸 뭐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뭐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중간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휴일에도 쉬지만 옛날에는 휴일도 없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까지 24시간 풀로 이렇게 교대 근무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기름때나 이런 것들 검은 기름때 특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은 국내 이렇게 그 기술자들 우리가 이제 기계를 다루고 이런 금형을 다루는 사람들은 국내 기술자들이 하지만 그 제품을 꺼내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면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캐스팅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사람들은 별로 좀 국내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4년 근무했었지만 보면 상당히 이제 환경이 다른 그 금형에 비해서 제가 이제 사출 금형도 하고 다이캐스팅 금형도 했었는데 이제 사출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데라서 거기는 좀 더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더 환경이 깨끗한데 대신 이제 플라스틱을 이렇게 금형의 제품을 만들다 보면 플라스틱 이렇게 타는 냄새 같은 게 조금 나긴 하죠. 하지만 그 기름때나 이런 것들은 덜 날리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이 좀 깨끗한 데에 비해서 다이캐스팅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환경이 더러운 이렇게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고 시간이 아까 이제 제가 사이클 타임이라 그랬는데 제품을 금형을 이렇게 닫고 그 안에 이제 용탕을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걔가 이제 응고되는 시간이 한 30에서 40초. 그 다음에 용탕 속도는 90m/s 정도의 고속으로 이렇게 분사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금형을 열어서 제품을 꺼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영제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금형하고 그 제품이 붙지 않게끔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출을 했을 때 우리가 압입을 했을 때 제품이 금형에 붙지 않게끔 이렇게 이영제를 분사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금형을 닫고 거기에 다시 용탕을 압입하고 이러한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한 사이클 타임이 뭐 60초다 그러면 60초 1분에 한 번씩 계속 금형을 닫는 걸 형계라 그러고 금형을 여는 걸 금형을 닫는 걸 형패라 그러고 금형을 여는 걸 형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형을 닫고 압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형을 열어서 빼고 다시 이영제 뿌리고 다시 형패하고 나서 다시 압입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데 아주 적합한 주조 방법이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인데 왜 더 대량 생산이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금형이 있으면 금형 안에 이렇게 캐비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플라스틱 쪽에 보면 우리 병 뚜껑 같은 거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할 때 뭐 금형 안에 한 10개씩도 이렇게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생산하는데 이 캐비티가 뭐 4캐비티다 그러면 한 번에 4개씩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형이 크고 캐비티가 많으면 한 번에 뭐 10개도 생산할 수 있고 뭐 20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티에 따라서 더 이렇게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이러한 다이캐스팅 주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F 다이캐스팅법으로 제조한 피스톤은 단조를 능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주 짧은 시간에 캐비티 안으로 용융 금속을 충진하기 때문에 캐비티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캐비티라고 하는 거. 자, 캐비티라고 하는 거는 용어인데 아까 금형 안에 제품이 몇 개 이렇게 만들게끔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거를 캐비티라 그럽니다. 그래서 1캐비티냐 2캐비티냐에 따라서 한 번에 제품이 몇 개 나오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캐비티 안에 존재하는 공기 등의 가스가 제품 안으로 들어가 내부 결함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 다이캐스팅 방법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PF 다이캐스팅 방법이다. 그래서 PF 다이캐스팅은 우리가 기공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즉 무공성 다이캐스팅 법으로 우리가 캐비티 내에 산소를 채우고 거기에 용탕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산소와 알루미늄이 반응해서 산화물이 되면서 내부 결함이 이렇게 감소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 다이캐스팅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제품의 주물 재료로 첨가되는 합금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주물 재료는 알루미늄 규소, 실리콘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규소계가 있고, 이제 알루미늄에 뭘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계,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내열 알루미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주물을 하는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는 우리가 유동성이나 강도를 좋게 해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규소계는 우리가 규소가 5에서 18% 정도 들어가 주조성이 높고 강도가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조성, 그 다음에 내식성, 내마모성이 높아서 우리가 실린더 헤더라든가 알루미늄 힐, 그 외에도 각종 알루미늄 합금 하우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다이캐스팅에 사용되는 재료를 ALDC 이렇게 해가지고 ALDC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을 ALDC라 그러는데 뭐 1종부터 뭐 쭉 뭐 10몇 종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요 규소 양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규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주조성도 좋고 내식성, 그 다음에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12종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종이 낮은 것들은 주로 이제 규소가 좁게 들어가서 강도 면에서 좀 더 작은 이러한 제품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의 구리계와 마그네슘을 섞은 뭐 AL 구리계, 그 다음에 AL 마그네슘계는 자, 구리나
마그네슘을 넣어서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강도를 향상시킨 이러한 주물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열 알루미늄 합금제로는 우리가 규소에 의한 강화나 니켈, 그 다음에 구리에 의한 고온에서의 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열 평착률이 큰 우리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단조 기술입니다. 단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던 우리 그 대장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간. 그래서 금속을 해머 등으로 압축력을 가해 성형하는 가공 방법을 말하는데, 주조법에 비해서 금속의 조직이 균일하고 점성이 늘어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조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련하다라는 의미로서 해머로 두들겨서 금속 내부의 공간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을 미세화하고 결정 방향을 가지런히 함으로써 강도를 높이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에는 우리가 커넥팅 노드라든가 크랭크 샤프트라든가 트랜스미션 기어 등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조 가공 방법에는 우리가 단조형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 단조와 형 단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 단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이 없이 우리가 엠빌 위에다가 이렇게 해머로 이렇게 제품을 올려놓고, 아까 보시면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두들겨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엠빌 위에다가 어떠한 소재를 이렇게 올려놓고 해머로 때려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엠빌과 해머, 그 다음에 세가이와 같은 간단한 도구에 의지하는 금형을 사용하지 않는 단조법으로서 이러한 자유단조는 우리가 소량 생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홈이나 가위, 뭐 칼을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럴 때 대장장이 분들이 이렇게 해머로 때려서 이렇게 제작하는 이러한 방법이 자유단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형 단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형에다가 소재를 넣고 가열된 이러한 소재를 넣고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제품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쿵 누르는 게 아니고 계속 쿵쿵쿵쿵 이제 해머로 내려치는 것처럼 프레스로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이렇게 소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이제 형 단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형상을 조각한 금형을 단조기에 장착해 형성하는 가공법으로서 자동차 부품과 같은 양산품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는 게,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러한 형 단조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단조형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금형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개방형, 그 다음에 반밀폐형, 그 다음에 밀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성형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위아래 이제 금형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이렇게 두들리듯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어떠한 제품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00톤 자동 단조 프레스 머신의 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조는 우리가 소재를 가열하는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간, 그 다음에 냉간, 온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간 단조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제결정 온도 이상의 온도로서 우리가 가열해 가지고 단조하는 것을 우리가 열간 단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철을 기준으로 하면 철은 우리가 제결정 온도가 600도씨입니다. 그래서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우리가 가열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제를 우리가 단조할 경우에는 600도씨 이상 이렇게 가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열해서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공기 중에서 이렇게 가공하기 때문에 식게 되겠죠. 이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소 이제 900도씨에서 1200도씨까지 이렇게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단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조하면서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계속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간 단조의 장점은 재료의 연성이 증가해 변형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냉간 단조에 비해서 복잡한 형상을 가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소재를 가열해서 하면 우리가 쉽게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련으로 인한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대기 중에 가공하기 때문에 산소막이 이렇게 생성되게 돼서 우리가 후 가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가공 중에 온도 편차로 인해서 치수 오차가 냉각 단조에 비해서 커진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온으로 이렇게 금속을 가열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평창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수 면에서는 우리가 냉각돼서 이제 치수를 봐보면 수축됐을 때 정확한 그 치수를 만들기가 좀 힘들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간 단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커넥팅 노드를 만든다든가 트랜스미션 기어라든가 스티어링 너클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냉간 단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간 단조는 자 금속 소재를 상온,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도에서 온도 상태에서 금형 사이에 압축 성형하는 방법으로서 1950년대 무렵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열간 단조에 비해서 더 현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생산성이 높고 정밀한 치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표면 조도가 양호하고 가공 경화에 따라서 제품의 강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열간 가공, 가열해서 만들다 보면 성형하기 쉬워요. 우리가 물렁물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약간. 그래서 성형하기 쉬운데, 우리가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더 큰 힘으로 이렇게 제품을 성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비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작업 압력이 높고 형상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그러니까 아주 형상을 이렇게 많이 변형시켜야 되는 데에는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많이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형상이 아주 복잡한 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풀림, 중간 풀림, 윤활 처리 등의 플러스 알파의 공정을 더 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냉간 단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품이 거의 이제 한 50가지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보면 자, 오일 펌프 탭핏이나 피스톤 핀, 그 다음에 커넥팅 노드의 볼트, 그 다음에 밸브 리프터, 그 다음에 도어록의 기어, 그 다음에 허브 볼트, 쇼크 업쇼버의 샤프트 등이 이러한 냉간 단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F화로 온간 단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자, 온간 단조라고 하는 거는 소재 가열은 열간 단조와 냉간 단조의 중간 정도의 온도로 이렇게 가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결정 온도 이상 열간 단조 같은 경우에는 제결정 온도 600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가열한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300도씨 이하 정도로 이렇게 가열하거나 또는 이제 600에서 900도씨 정도 이렇게 가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00도씨 이하와 600도씨면 이 중간에 300에서 600도씨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강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온도에서 우리가 청열치성이라는 성질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청열치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3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빼고 300도씨 또는
300도씨 이하 또는 600에서 900도씨로 이렇게 가열해서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온간 단조는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단조, 아까 열간 단조나 냉간 단조에 비해서 더 최근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온간 단조를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 열간 단조에 비해서 산화막 생성이 적기 때문에 표면 상태가 좋아지고 치수 정밀도도 높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냉간 단조에 비해서 변형 저항이 낮고, 그러니까 아예 열을 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300도씨든 600도씨나 900도씨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변형을 시킬 때 저항이 작기 때문에 더 이제 냉간 단조보다는 쉽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탄소강, 고압금강, 스테인리스강과 같이 가공이 어려운 소재도 우리가 적은 공정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자, 단점으로는 금형의 수명이 짧고 금형 윤활제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가 온간 단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아까 이제 우리가 FF 방식 때문에 온간 단조가 이제 주목받고 있다 그랬는데, FF 차량에 사용되는 이러한 드라이브 샤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디퍼런셜 기어,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피니언 기어 등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제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주조 기술과 그 다음에 단조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